수사권 조정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엔 상대방의 전직 수장들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반대로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부하 직원의 비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선 5.18 망언 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가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5.18 관련 시민단체가 옛 전남도청 앞에 모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보수단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아들인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누구를 총수로 할지를 놓고 가족 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자 공정위가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큰 혼란을 피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은 협상을 미룬 만큼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호텔인 인터블고 호텔에서 방파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과 직원 30명가량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가수 승리의 영장은 기각됐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에게 수사 정보를 알아봐준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적용하고 골프 접대 등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빠졌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미츠시마마치라는 작고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 제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마도의 반환 실태,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경찰청장을 잇따라 지냈습니다. 모두 임기를 마쳤지만 결국 동시에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정보경찰들이 불법을 저질렀고 두 전직 경찰청장이 최고 지휘권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찰이 친박계 인사들의 선거 전략을 짜준 것으로 파악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무거운 혐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 최고위죠. 두 사람씩이나 한 번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예,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경찰 수장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 인사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예, 두 사람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 강 전 청장이 앞서고 그 뒤를 이 전 청장이 따랐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강 전 청장이 경찰과 내 입장을 소상히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한 것 말고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전직 경찰청장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석하는 것, 경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에 착잡할 것 같긴 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강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한 걸로 파악됩니다. 정보 수집이나 문건 작성 등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편 걸로 보입니다. 또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모호한 정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정보경찰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가 있죠.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전교조를 사찰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무튼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걸 놓고 말이 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 내부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왜 하필 지금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왔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넘긴 하급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윗선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검도 영장 청구 후에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검찰은 최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당시 새누리당이 졌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틀렸고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경찰은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바닥 민심 등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새로 생긴 국민의당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고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결과 예측이 틀렸으니 심각한 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문을 모은 수준으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나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로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 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평소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 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걸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충주지청 검사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이들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임 검사는 당시 간부였던 이들이 윤 검사를 법적으로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와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듬해 사직 처리됐다고 합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에야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쯤 임은정 검사를 고발인으로 조사한 뒤 김 전 총장 등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죠. 허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징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논의를 하나요? 네, 오늘은 정식 회의가 아니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미리 모여서 사전 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5.18 관련 발언의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그리고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조율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지난 3월 사퇴를 하면서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자문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문위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는 의견이 없다고 간주를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윤리특위를 열어서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문위원회 자체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걸 새로 뿌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텐데. 근데 아무튼 계속 같은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즉 자문위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내일과 모레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여야가 다시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5.18 기념식 전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월이니까 이 국회가 석 달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러다가 이제 5.18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당 자체 징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를 위한 의원총회는 물론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순례,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경계 처분을 받아서 각각 이미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 아직 징계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요. 한국당은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룰 의원총회 자체를 아직 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열린다 하더라도 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광주는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특히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시민단체 등은 망언을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면 황 대표 등의 방문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의 보도. 농락한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선행하라. 광주민주화 관련 시민단체, 지역정당 등 200여 곳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두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황 대표는 지난 3일에도 광주를 찾았다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가 진정으로 5.18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주에 오겠다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폭언한 한국당 의원 3명을 징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또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 없이 광주에 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반대하고 규탄하고 참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만드는 등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광주 시민 모두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5.18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광주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공식 초청을 받았고 딱히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는 5.18 망언 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비난 여론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가는 것이 맞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5.18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징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의원총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 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이 광주 시민들의 운원을 달래는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나 좀 두둥겨 패다오. 그걸 보여주려고 가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았던 고등학생이 38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이 명예 졸업생은 아직도 계엄군의 총탄이 몸에 남아있지만 시위에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 교련복 바지를 입은 학생이 병원 침대에 실려 옮겨집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전영문 씨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을 배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허리띠 양철 부분에 먼저 맞은 덕분에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다리 마비 등 총상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받지 못해 결국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50대가 된 전 씨는 오늘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981년 2월 받을 졸업장을 38년 늦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실에 찾아가 감회해졌습니다. 전 씨 골반뼈에는 빼내지 못한 총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간 건 후회를 안 해요. 거기 가서 다친 거고는 내 운명이고. 올해 5.18 39주년 기념식에는 이런 학생 희생자들의 사연이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쟁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안종필 군입니다. 당시 고교 1학년이었던 안 군은 유품으로 교복 영수증과 500원을 남겼습니다. 유족들은 안 군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5.18 당시 숨진 학생 희생자는 16개 학교 18명으로 추정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그룹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문제로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예 정부가 직권으로 정해준 겁니다. 이명희 씨와 세 남매가 갈등을 벌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남은 지분 상속 과정에서도 진통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조영호 전 회장을 이을 차기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건 아들 조원태 한진칼 회장입니다. 한진 측이 총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자 공정위가 직권으로 정한 겁니다. 공정위의 재촉에 한진 측은 뒤늦게 관련 서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분 상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수 지정은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상속받게 될 조영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입니다. 3남매의 주식은 2%대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로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면 배우자인 이명희 씨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상속됩니다. 이어 3남매에게 각 3.95%의 지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 4사람의 지분은 모두 6% 남짓이 됩니다. 경영권을 놓고 어머니 이명희 씨의 입김이 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표면화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자 한진그룹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세 남매가 공동 경영보다는 회사를 쪼개 독립하는 계열 분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공정위는 한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재벌과 총수 명단을 오늘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재벌에 포함되거나 3, 4세가 총수로 나서는 등 일부 변화도 엿보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나는 건강하다라는 건강소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총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 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총수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총수가 바뀐 곳은 LG와 한진, 두산 등 3곳입니다. LG 구광모 회장과 두산 박정원 회장은 창업주 이후 4세대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자필 서명하고 그다음에 건강 소견서를 조각 고려를 해서 카카오와 HDC는 자산 10조 원이 넘어 새롭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상위권 재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5개 그룹의 자산이 59개 그룹 전체 자산의 54%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57%, 당기 순이익은 72%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상황을 분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아침 걱정했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없었습니다. 서울은 새벽 2시를 넘겨서 그리고 부산은 첫 차 시간을 막 넘길 때쯤 극적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임금 인상에 합의하거나 파업을 유보하면서 큰 혼란을 피해갔습니다.
아슬아슬했던 협상 타결 과정을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대표단이 모인 건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노조는 임금을 5.9% 올리고 정년을 2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지만 입장차는 컸습니다.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1원도 주지 못한다는데 너희들 하려면 해봐라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노조는 결국엔 인건비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서울시 측의 제안도 노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한때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몇 시간째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가요 위원회 가십시오 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놨고 새벽 2시 반쯤 임금을 3.6% 인상하고 정년 2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부사는 첫차 시간을 20분 넘겨서야 격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임금을 3.5% 올리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오전 8시 넘어 협상을 타결한 울산에선 출근길 시민들이 잠시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청주 등 전국 5개 지역 버스 노사는 일단 파업을 유보한 상황인데 협상 타결에 이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용의자가 불을 질렀다고 시인했고 차에서 기름통도 발견됐습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뻔했던 게 호텔 측은 비상벨이 울렸다고 했지만 듣지 못한 투숙객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호텔에서 검은 연기가 새나옵니다. 투숙객들이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난간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다급히 이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 공간이 모두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은 이 로비 안쪽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3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텔에는 투숙객 41명이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했지만 탈출한 투숙객 중 일부는 경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보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안 울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줘서 제가 탈출했어요. 동료 직원한테. 경찰은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55살 조모 씨가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밝혔고 차량에선 기름통과 작두 등 공구 더미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는지 등 불을 지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다리 위를 달리던 택시가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승객 1명이 숨지고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긴막했던 순간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가서 구조를 도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택시가 우회전을 하며 다리로 진입합니다. 중앙선 쪽으로 치우치자 기사가 급히 운전대를 돌립니다. 택시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일어났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맨 먼저 구조에 나선 건 다리 위에 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강목 같은 거 가져와서 열었거든요. 119 오고 경찰 오고. 택시기사 61살 양모 씨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니까 충격 완화도 좀 있을 것이고. 반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53살 손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가 떨어진 지점은 바로 이 산책로 위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손 씨는 평소 잘 타지 않던 택시를 타고 이른 아침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애끼는 스타일인데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왔겠지. 경찰은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이 운전석에 앉은 남성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불꽃이 입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충남 서천에서 65살 배모 씨가 55살 구모 씨를 살해하고 달아나다 붙잡히자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배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경찰관 2명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구 씨를 때린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온 배 씨가 보복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의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특히 법원은 횡령에 대해서 지금 수사만으로는 혐의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가 영장이 기각된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가수 승리가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심경 어떠세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버닝썬 자금 5억 3천만 원이 술집인 몽키뮤지엄과 컨설팅 업체 네모 파트너즈에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약이 체결됐지만 승리 측이 버닝썬 돈을 가져가기 위해 맺은 불필요한 계약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측은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승리는 구속심사 때 자신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등 다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리홀딩스 압수수색 당시 PC가 포맷돼 있었고 승리가 단체 카톡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버리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버닝썬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클럽 관계자들과 유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거론된 이른바 경찰총장이 주목을 받았죠. 경찰이 해당 인사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윤모 총경입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업소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윤 총경은 유 씨에게서 식사 6번과 골프 4번, 콘서트 티켓 3번 등의 접대와 선물 등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선 빠져나갔습니다. 연 3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형사처벌 대상인데 총 268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소가 단속되고 1년 뒤에 접대를 받아 대가성이 없다고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소의 단속 상황을 알려달라고 강남경찰서 경찰들에 부탁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는 클럽 버닝썬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들과 클럽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착은 없었다고 매듭지었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클럽 직원들의 통화 내용은 물론 친인척 등 40여 명의 계좌 정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이 건네진 걸 넘어서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런 관련성을 드러낼 중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건 청탁을 했는데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접속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12년 4월 당시 광주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이뤄지지 않자 윤 씨는 자신을 비롯해 김 전 차관과도 친분이 있던 박모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두 사람이 청탁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그 뒤 박 변호사가 실제로 김 전 차관과 연락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단은 특히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 주목합니다.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사업가 김 씨의 횡령 사건을 조회한 접속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 현직 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 사건 기록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 씨의 뇌물이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건을 알아봐준 사실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가 그룹 윗선을 향해 올라갈 단서를 잡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라고 지휘한 삼성전자 TF 임원이 구속 직후 위에서 시켜서 한 거라고 입장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TF의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을 그 윗선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없어지고 난 뒤 사실상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 등입니다. 백 상무 등은 구속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전에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영장 심사를 한 법정에서도 윗선의 존재를 부인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상무 등의 진술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에서 시작된 증거인멸 수사가 그룹 핵심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백상무 등에게 지시를 한 윗선을 삼성전자 TF의 정현호 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사장이 증거인멸은 물론 분식회계 의혹 등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 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면서 이른바 동물국회 상황을 거쳐 나왔던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전면에 앞세운 오신환 의원은 전체 24명 의원의 투표 중 최소 13표를 얻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 8명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최소 5명 이상이 오 의원을 지지한 겁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보임 논란 당사자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오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겁니다.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무조건적인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그 의도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도 처음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엔 자유한국당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세비는 줄이되 의원 수를 늘려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선출된 야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재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올해도 일본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돼서 경질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자민당이 의원들을 위한 실언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약자에 관한 표현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쓰는 특정 표현은 유의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오는 7월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에서 제작한 유세활동 매뉴얼입니다. 붉은 글씨로 배포 엄금, 내부 자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A4 한 장짜리 매뉴얼은 유세활동 중 실언과 오해를 막기 위해 주의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센 표현에 주의하라며 5가지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사고나 재해 관련 배려가 부족한 발언, 병이나 노인에 관한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역사인식이나 정치 신조에 대해선 사죄도 못하고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주워 담기도 어렵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위험한 표현은 주변에서 동조한다고 해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담겼습니다. 자민당이 이 같은 매뉴얼을 만든 건 고위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피해 지역 복구보다 정치인이 중요하다거나
총리, 부총리를 생각해 다리 건설을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베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당내에서 이런 매뉴얼이 나온 데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석유 시설이 무장한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조선이 며칠 전에 공격받은 지 그러니까 이틀 만이죠.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힌 세력은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들의 배후로 사실상 이란을 주시하면서 대규모의 파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석유 펌프장 2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부 원유 생산지와 홍해 얀부항을 잇는 송유관에 연결된 핵심 시설입니다. 이 송유관의 하루 수송 가능량은 500만 배럴로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1.7배 규모입니다. 인접국 예멘의 후티 반군은 드론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وقد نفذت العملية الهجومية ب7 طائرات مسيرة تابعة ل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사우디의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 겁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에 송유관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have not planned for that.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앞서 뉴욕타임스는 볼턴 보좌관 주도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최대 12만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는 군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중동 정세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입니다. 사우디의 개입이 본격화하고 또 미국의 강경한 행보가 이어지면서 과거의 이라크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한윤지 전 앵커를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과 바로 이웃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한윤지 앵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며칠 사이에 고조된 긴장감, 이걸 현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번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쿠웨이트가 페르시아만에서 대표적인 중립 성향의 국가로 꼽히는데 상당히 비판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지난 12일이죠. 일요일에는 쿠웨이트 국왕이 국가 방위군을 방문해 가장 높은 단계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바레인 역시 테러리스트의 위협이라며 이번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전선인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국면이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양국은 예멘 내전에 개입해 대리전을 펼쳐왔는데요.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자신들의 성명이 나오기도 전에 이란이 먼저 이번 공격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게 사우디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이란은 여기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 오래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2003년에 이라크전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충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2003년 이라크 침공 이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었는데요. 당시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이란발 위협의 실체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긴장 국면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물론 당시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란이 전부 이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잇따른 테러 공격과 또 미국의 군사적 압박 모두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의 이란은 2003년 이라크보다 상황이 더 나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이라크나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 대리 무장 세력을 구축해왔는데요. 이런 양상이 자칫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새로운 활동 공간을 만들어줄 거란 진단도 있습니다. 예. 자, 당장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교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자국 공무원들에게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직간접적인 공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미국과 영국은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민의 여행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여행 자제 권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한윤지 전 앵커, 지금 현지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는 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것이 먹거리에 섞인 이물질 문제죠. 얼마 전에도 소셜미디어 스타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노니가루에 쇳가루가 섞인 사실이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와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분통을 터뜨렸는데 만약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물질이 나왔다면 대응이 좀 더 다르거나 아니면 빨랐을까?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대기업 역시 이물질부터 얼른 가져가고 소비자에겐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불리한 건 가져가 버리고 입을 닦아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송승환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김모 씨는 캔 음료수를 마시다가 4mm 길이의 유리 조각을 삼킬 뻔했습니다. 음료수 회사에 신고했더니 캔 음료 한 상자를 주면서 유리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먹고 싶겠으니까 식약청에 바로 보냈죠. 밀봉해서. 경기 화성에 사는 박모 씨는 밀봉된 커피 믹스를 뜯었는데 바퀴벌레와 알이 나오자 깜짝 놀라서 커피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측에서는 이게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사이즈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커피를 보내더라고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것만 해도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벌레가 9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금속이나 플라스틱, 유리도 6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도 피해 소비자들에게 새 상품을 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가져간 뒤에 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물론 취업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캔 생산 라인에서 유리 조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제조공정상에는 이물이나 특히 살아있는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는 돼 있어요.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별다른 보상도 못 받는 소비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기업 쪽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고 식약처로 바로 신고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뻔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셋 중에 둘은 아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정모 씨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정모 씨는 음료에서 곰팡이가 나오자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페트병을 직접 밀봉해서 택배로 보내야 했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결과를 듣기까지도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 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JTBC가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이물질을 조사해도 셋 중 2번꼴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식약처에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 단계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항목을 아예 따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도 공정을 다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회사 책임이라고 밝혀져도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같은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단계별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우리 국민의 취미 1위가 낚시라고 하는군요.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7명 중에 1명꼴로 낚시를 즐긴다는 얘기죠.
아무튼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2박 3일 동안 해경의 단속선을 타고 부산과 통영 앞바다를 돌아봤는데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취재 요청을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연지환 기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는데요. 바다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미션이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새벽 해경들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본격적인 낚시철이 시작되면서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실랑이 때문에 배 한 척을 검문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푸른 바다와 섬이 펼쳐진 통영 앞바다. 순찰은 낮에도 계속됩니다. 취재진도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낚싯배 한 척. 그런데 선실에서 나오는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알아채고 주섬주섬 입어보지만 늦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도 배고파 다시 빼시라면서 이런 기차에 들리고 하니까 잠시 벗어놓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출항할 때 낚싯배가 아니라 어선으로 신고하면 이 배처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 위에서 술을 마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바다에선 선장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술을 마시면 처벌받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이 음주 측정기를 들고 다른 배로 건너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빈 소주병이 박스 안에 쌓여 있고 여기 소주병도 쌓여 있고. 조사실 구석엔 큼지막한 소주병도 보입니다. 사장님 이런 거는 소주 아니에요? 한 선장은 배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면 길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승선 인원을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배 한 척. 15명이 탔다고 신고했는데 건너가서 확인해보니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고요? 예, 바쁘다 보니 그러시게. 노원이 같이 놔주고.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안 그러겠습니다. 매년 200건 넘는 낚싯배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나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민 취미 1위에 걸맞는 안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연지환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큰 우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도록 지원하고 지역마다 응급 개입팀을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초기 정신질환자들을 찾아내고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것 모두 이곳의 일입니다. 정부는 인력을 더 빨리 늘리겠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인원은 한 곳당 4명 수준입니다. 등록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도록 점검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700명가량 등록돼 있습니다. 중증 환자 관리팀원은 10명, 한 사람당 70명을 맡는 셈입니다. 이곳에 전문요원 4명이 더 투입되면 담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환자가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매주 관리하는 일에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면담을 할 때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투여를 한다고 하면 일일 7명에 주 5일이면은 치료 35명. 센터 등록 인원에 비하면 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새로 들어오는 인력을 중증 환자 관리에만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진주 사건 이후로 지금 경찰에서 진단보호 요청이 사실 센터들마다 급증하고 있거든요. 4명 인력을 좀 더 위기대응 팀을 만들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출동하는 응급 개입팀도 시도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 가능하지가 않죠. 경기도가 지리가 얼마나 넓은데 후로 이동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그렇죠. 벌써 무슨 일을 하죠? 지자체가 직접 정신건강 사업을 기획하도록 돈을 지원하는 통합 정신건강 사업 등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직 얼마를 쓸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은 일부 확보했다면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시청업 광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택시 창문에는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분신은 최근 들어 4번째입니다. 또 오늘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만여 명이 참가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인도위 곳곳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택시기사 77살 안모 씨가 분신했습니다. 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소카에 반대하는 문구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 측은 안 씨가 타다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관련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 측은 11인 승합차를 부르면 기사가 같이 오는 타다 서비스가 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10,000명 넘게 모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아야만 우리의 처절한 느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앞서 서울 개인 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와 소카가 편법 영업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의 영업이 불법인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창문이 깨진 KTX 열차가 임시 조치만 한 채 다음 날 다시 운행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창이 깨진 건 어젯밤인데 접착 시트만 붙이고 오늘 아침 고속으로 달렸던 겁니다. 너덜거리는 접착 시트, 거센 바람 소리, 승객들은 2시간 넘게 불안한 여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목포행 KTX 열차입니다. 깨진 객실 유리창에 반투명 접착 시트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시트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객실 내부에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커집니다. 제가 앉는 자리 바로 외부더라고요. 저는 하루 전에 예매를 했다. 그랬으면은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씨는 결국 자리를 옮겨 앉았지만 열차가 달리는 2시간 내내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어제 마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도중 선로 자갈이 튀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당장 대체할 열차가 없어 매뉴얼대로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창은 깨졌지만 내부에 강화 유리가 남아 있어 안전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객실에서 거센 바람 소리에 시달려야 했던 승객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안양교 위에서 공사 중이던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모두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다리 옆에 기댄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난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부품들은 다리 위에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구로동 안양교 위로 공사를 하던 대형 굴착 장비가 넘어졌습니다. 이곳에선 2021년까지 안양교를 6차선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0톤 정도의 굴착 장비가 공사 기초 작업을 하다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엔 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대피했고 지나가던 차량 한 대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부 순환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쓰러진 경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스승의 날을 맞은 신참 교사를 위해서 제자들과 교감 선생님까지 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초임 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은 펑펑 울고 말았는데요. 어떤 선물이었는지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강원도 평창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 부임 8개월 차의 새내기 수학교사 정윤아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입안의 담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도통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소란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급기야 남학생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한 학생은 교실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때마침 들어온 교감 선생님은 눈치도 없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랍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정신없이 흐르던 심폐소생술 영상이 한순간 영상 편지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맞으시는 스승의 날인데 저희가 선생님 위해서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요. 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동의 눈물이 거치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유나가 배웠던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면 아마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어. 이벤트의 끝은 반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부르는 스승의 은혜. 너희들이 항상 웃으면서 대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얘들아. 세상이 바뀌었고 교권은 무너졌단 말이 흔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교사들의 우울한 모습도 보입니다. 김영란법 생각해서 재량 휴업하는 학교도 많고 의례적인 기념일이 돼버린 스승의 날을 옮기자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예비 교사들은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공연을 하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학교를 단장합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나누기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스승의 날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체 초중고교의 5.8%, 약 700여 곳은 아예 오늘 재량 휴업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김영란법 등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본래 의미를 찾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맨 처음 스승의 날은 5월이 아니라 9월이었습니다. 충남의 적십자사 회원들이 은사님들을 찾아 나섰던 게 그 시작입니다. 이후 적십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업적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르쳐준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스승의 날이. 그래서 2월 말로 옮기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벌써부터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 광주에선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33도 넘는 기온이 이틀 연속 나타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특보인데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인데다가 처음 발령된 곳이 가장 덥다는 대구가 아니라 2년 연속 광주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거리를 나선 시민들 옷차림이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광주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입니다. 폭염특보는 지난 2016년 경기 동북부, 2017년엔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 폭염특보는 광주 차지였습니다. 데프리카를 이긴 광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 풍암 자동관측 장비엔 오늘 낮 2시 36분 33.1도가 기록됐습니다. 공식 기온으로도 광주와 대구는 31도를 넘겼습니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았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초여름 날씨의 주범은 일본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입니다. 기상청은 이 바람이 내륙의 산을 넘으면서 더 덥고 건조해진 상태로 광주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도 광주가 32도까지 올라 가장 덥겠고 서울 30도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고온 현상이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자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균관대 이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한 동물 실험을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논문까지 대신 쓰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번호를 몰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손쉽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다음 달 카드비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BC카드는 올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보내진 마약 탐지견들을 구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한 동물단체는 5년간 인천공항에서 탐지견으로 일해온 비글종 3마리가 지난해 실험용으로 이관됐고 실험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인 건초더미 연작 중 한 점이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 1,070만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에 낙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86년 경매에서 250만 달러에 팔렸다가 이번에 다시 매물로 나와서 33년 만에 가격이 44배 오른 것으로 모네 작품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네, 별다른 대사가 없는데도 관객들은 시원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한국팀 옹알스의 무대인데요. 지금 보시면 누구나 아는 유명 개그맨들은 아닙니다. 사실 국내에선 무명에 가깝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접이 다릅니다. 유명 페스티벌에 초청도 받으면서 12년 동안 21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옹알스의 글로벌 도전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웃음 뒤에 감추어진 서러움의 시간들까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는 텔레비전에 나와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우연히 중증 장애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간 개그맨들은 웃기지 못했고 저희의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미디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 하나만 믿고 무작정 해외로 떠났습니다. 웃길까 안 웃길까 테스트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리에서 무작정 저 귀퉁머리 있잖아요. 역 옆에 그런 데서 쓰레기통 옆에 그것도. 처음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가 무대였습니다. 재밌는 몸짓과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20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2년 전에는 뮤지컬 무대로 손꼽히는 영국 웨스트엔드에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는 무대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렇게 21개 나라, 46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행기 값을 모았고 멤버 한 명은 암투병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기를 좇는 스타일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알려진 사람들을 더 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조금 깨졌으면은 코미디로 정치, 종교, 성별, 인종이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옹알스의 발걸음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를 유랑하며 웃음을 선물한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미디 같은 세상에 진짜 코미디를 선물하는 사람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멤버가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무대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마도에서 일부 가게들이 한국인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논란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혐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색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정환석 기자입니다. 일본 대마도의 중심가인 이즈하라입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게 문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자 손사래부터 칩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サービスとかね、サービスディスカウント韓国人同士でですね、多分その女の子の取り合いみたいになったんでしょうね。で喧嘩になってる。 인근 한 주점은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을 꼬집어 거절합니다. 喋れなかったらお断りけど。で今オープンして2年半ぐらいなんですけど、まず地元の人にしてもらわないかんもんで。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발도 큽니다. 한국 사람 뭐 출입금지가 없어서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도 하는데 굳이 다가오지도 않고 못 알아듣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의 부족한 질서의식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술도 가져오고 된장부터 고추장부터 왔는데 나중에 보면 병이고 뭐 김치고 뭐 된장이고 막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마도 명소인 와타즈미 신사. 소원을 적은 나무 판자를 걸어두는 곳에 한국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 전망대 근처엔 한글 낙서가 가득합니다.
가게 앞에 버려진 꽁초들은 대부분 한국 담배. 담벼락 안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ラーメン屋さんによく並ぶんですよね。なんかよくここ座ったりとか、こういう蔵の上とか、その時じゃないですかね。 늘어나는 한국인 낚시 여행객도 현지에선 논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제방이 일본에서도 오징어 낚시로 손에 꼽는다는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곳에 낚시를 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방 입구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을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国民性が違うからですね、習慣とから違うから仕方ないし、人によってはそういう人もいるかもわからない。誰かが書いたんでしょうね。そしたら勝手にです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庭に入ってきてはそのなんか花を見たり、なんかねすごい入ってくるんですよ中に。なんでかなと思いながら、それが普通なのかなとか。 인근 또 다른 어촌 마을에도 한국어가 쓰여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落としたの気がつかなくてね、そのままになったもんね。でも結構あったよ。蓋とね、底とお弁当に入った。 일본 백대 해변에 꼽히는 미우다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백사장 안쪽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을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해변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그물이나 어구 등을 봤을 때는 한국 고기잡이 배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이곳 대마도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 쓰레기를 인근 어촌들이 돌아가며 치우는데 주민 70명이 하루 반나절 만에 200톤을 수거했습니다. 袋がね来るのが足らんかったけ、これだけやけどこれの倍も2倍も3倍もなる。すごいゴミよ。ウニやアワビやサザエ、そんなのがみんな発泡スチロールが崩れて詰まってしまって漁ができんと。 현재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부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버려진 팩소주부터 담뱃값, 그리고 페트병,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놓은 도시락 쓰레기까지. 대마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한국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시간 낭비가 어딨어. 경험은 지금부터 쌓아도 돼. 물론 도전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플레이를 멈추지 마세요.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까지 타고 가는 버스를 제대로 올라타고 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버스 문에 매달려 미아리 고개를 넘어갔죠. 만원 버스는 그렇게 우리들에겐 위험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씩 센스 있는 기사분이 달리는 버스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한 번씩 꺾어 차체를 기울여주면 우리는 쓸어 담기듯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곤 했습니다.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도시는 더 휘황찬란해졌지만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스의 기억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미쳐 내리기도 전에 닫히는 문에 때론 등을 맞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에 조마조마하거나 가끔은 불친절한 기사의 태도에 낯을 붉힌 날도 있겠죠.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허혁 기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종점과 종점을 오가는 이른바 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화장실조차 허용되지 않는 바쁜 시간들. 노동은 그렇게 고단했지만 대가는 박해서 마음은 베베 꼬이기 십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 또한 저마다의 삶이 고단할 것이기에 그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파업 논란을 지켜봤던 시민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출근길 걱정에 마음을 졸이고 요금 인상 결정에 한숨을 쉬면서도 함부로 탓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마음들 말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새벽 4시 서울 구로동에서 출발하는 6411번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 정치인 노회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단한 노동자를 일컬어 투명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시내버스 안에는 또 한 명의 투명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들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입니다. 그 옛날 한 번씩 운전대를 꺾어서 지친 승객들을 쓸어 담던, 수업 시간엔 그리도 이해하기 어렵던 관성의 법칙을 단번에 이해하게 해주었던 그 기사들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애국당은 세월호 천막까지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웁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맥락과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년간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은 철거를 요구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두 사안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에다가 유가족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천막 설치를 도왔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 모두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서울시가 지어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네. 서울시가 유족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유가족 측에서 지었습니다. 이 3개는 사전 허가는 없었지만 천막을 유지하고 추후에 변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요청과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유가족들이 설치한 천막은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아까 그 3개 천막에 대한 변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납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천막이 철거된 올해 3월까지 총 55개월간 변상금은 1,89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3개월 동안 전기 사용료는 6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대한애국당의 경우에는 사전 심사는 물론이고 사후에 협의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기습적으로 광화문 광장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정당 활동으로 광장에 천막을 치는 것,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실과 맥락이 구분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어게인 1987로 잡았습니다. 1987년. 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해죠. 예. 예. 민주화 항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선거가 직선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오는 18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광주의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1987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그때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를 불지르고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예. 예. 당시 사진을 잠깐 보면
당시 이제 민정당의 노태우 대선 후보가 11월 29일 광주 유세 때 모습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투명한 저 방패로 가리고. 예, 투명 방패로 가리고요. 온몸을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를 삥삥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일부 성난시대의 학생과 시민들이 돌 등을 좀 던지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태우 후보에게 5.18에 대한 사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예. 밝히지 않고 유세만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저렇게 계속 유세 내내 방패로 가려져 있었고요. 당시 노태우 후보는 애국가를 부르자, 유세가 좀 격해지자, 시위가 격해지자 애국가를 부르자고도 했었고 예. 당시 원고에는 시민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세요라는 부분이 써 있었다고도 합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한 시위가 일어날 것을 다 예상하고도 광주 시민들이 요구했던 5.18에 대한 사죄 입장 없이 예. 광주에서 유세를 한 겁니다. 바로 그런데 당시 광주에서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대선에서는 영남표가 노태우 후보에게 결집됐었는데 예, 예.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광주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광주에 가는 것이 바로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여당과 야당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전날이 주말 유세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당시에 뉴스를 손석희 앵커가 전한 것도 제가 MBC에서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고 있었어요. 예, 확인을 예. 했습니다. 아,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예. 전날에 그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다른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 오프닝 멘트를 안 해도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 일은 모르는데 그 오프닝 멘트에 일어난 일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당 뉴스에 뉴스를 전한 모습까지는 그런가요? 확인을 그거 다 했습니다. 봤습니까? 예. 해당 뉴스에도 오프닝 멘트를 하고 바로 고개를 숙인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날 바로 그 마유미 김연희 사건이 아, 터진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들 얘기를 하죠. 예. 예, 갑자기 옛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계속 속보로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셨구나라고 30년 전 일을 확인을 어쨌든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 한국당 입장은 지금 그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시기상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5.18까지 평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총과 또 의총에서 의결이 안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의총이 좀 정황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광주에서는 다른 현실적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이사는 한국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 입장을 밝히고 또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만 천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시민단체들은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행사에 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남은 기간 저런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함부로 타지 마라. 탄다는 게 이렇게 섞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탄다는 얘기입니까? 올라탄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수거차에 함부로 타지 마라라는 논평이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지금 왼쪽에 주호영 의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차에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매달려서 했고 실제 쓰레기 포즈를 딱 취했군요. 실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속해 있는 노조에서 최근 논평을 성명을 냈는데 쓰레기 수거차 함부로 타지 마라라면서 어설픈 환경미화원 흉내내지 마라. 청소쇼로 환경미화원과 그 노동을 모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패러디군요. 그러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라 차지 마라. 이거 패러디죠. 그렇습니다. 논평의 상당 부분은 그 시를 패러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 대표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또 쓰레기 수거차 뒤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걸 두고 한 단체는 금지돼 있는 이 지침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체에서 좀 세게 나왔던 것은 과거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의 한 의원은 청소노동자의 정규직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었는데 평소에는 저런 입장이다가 환경미화원 체험을 한다면서 쇼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감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YTN인가 거기 돌발 영상에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좀 예. 보긴 봤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사실 뭐 보여주기에만 그치면 정말 그 비판받는 대로 쇼가 될 수도 있는데 고충을 듣고 반영한다면 또 의미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쓰레기 수거차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는 게 위법이니까 왜냐하면 이 청소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뒤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 종종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침으로 금지돼 있고 또 차에 도로에서 매달려가는 것은 법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예. 안전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반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골목길 같은 데서는 차에 계속 탑승해 좌석에 탑승해서 탔다 내렸다 하면 일이 너무 지체돼서 예. 매달리는 일도 종종 있지만 대로변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단속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대로변에서는 종종 차 안에 탑승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렇군요. 뒤에 다른 조그만 차를 같이 해서 타고 간다고 합니다. 예. 황 대표는 쓰레기 수거차에 여러 버튼을 궁금해하고 좀 지금 모습이 버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모습이고요. 예. 미화원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 네, 그게 미화원입니다. 근데 요 담당 구간 젊어 보였어. 예? 젊어 보였어.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원래 저 차에 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지금 차가 좀 천천히 가고 두 사람이 타 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걷고 뛰면서 쓰레기 수거를 했던 예. 환경 미화원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쓰레기 수거 활동은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보통 새벽 4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구간은 해놓고 일정 구간만 촬영을 위해서 남겨놓고 예. 이뤄진 수거 그랬나요?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그 기자가 아니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느 기자 얘기하는 겁니까? KBS 송현정 기자 예.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대담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그 기자 화제가 됐던 간담회 간담회. 사진인데요. 예. 여기에 당시 송현정 기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때는 수첩에 받아 적기만 했는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에서는 너무 공격적이었다라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동에 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근데? 예. 예. KBS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모 방송국의 다른 기자입니다. 예. 송현정 기자는 당시에 KBS 경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취재 갈 일도 없었습니다. 예. 게시글을 올렸던 한 네티즌은 나중에 보니 아니다면서 게시글을 수정했지만 사실 저 사람이다라고 했던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예. 전파가 된 바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잘못된 것일수록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당시에 가짜 뉴스는 또 있습니다. 극우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당시 인터뷰가 다 쇼다. 그리고 이거 녹화 방송이었다라고 얼마 전에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라이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KBS 사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KBS 한 간부는 전혀 사전 조율이 없었고 대담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만나 대화한 것은 생방송 때가 처음이다고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짜 뉴스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KBS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대전, 대구 31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스승의 날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내화로 갈아신